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가 다가오면 전과 달리 확인할 게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앱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점수인데요. 안전점수와 주행거리가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니 점수를 측정할 때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운행해봤습니다. 그러다 관뒀어요. 측정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실제 도로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운전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점수에 매몰되고 싶진 않더라고요. 신호대기로 많은 차가 밀려있을 때 누가 봐도 일부러 저런다고밖엔 볼 수 없는 속도로 출발하거나, 도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앞차와 100m씩 거리를 떨어뜨려 체증을 유발하는 운전자를 발견할 때마다 모두가 함께 쓰는 도로 위에서 자기만의 길을 달리게 만드는 이 안전점수의 효용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교조적인 방법론에만 매달렸을 때 혼돈으로 빠져드는 건 세상 일이나 도로 위의 풍경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맥플라이의 All About You 였습니다. 안지님, 맞아요. 차 안 막히는 파주에 사는 저로선 그 점수 챙기다가 속 터져 죽겠더라고요. 이현진님, 저도 했는데 점수가 더 떨어져서 그냥 보험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그 운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흐름이거든요. 흐름. 근데 그거를 거스르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곽기선님, 아내가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가더니 옹디가 입은 청 셔츠가 예쁘다고 저에게도 비슷한 옷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런데 제겐 너무 안 어울리네요. 자존심 상해요. 어떡하나. 등산복으로 다시 입어야 할까 봐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데님 셔츠는 제가 예쁠 수 있지만 등산복은 훨씬 또 곽기섭님께서 훨씬 예쁘실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어울리는 게 뭐 다른 게 있는 건데요. 뭐. 등산을 한번 해볼까? 그러고 보니까 뭐 이 시국이 끝나고 나면은 등산이나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수학여행으로 그 제주도 가서 한라산 올라갔던 거 빼고는 없네요. 언제 한번 시도해봐야겠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이죠. 영화와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날입니다.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오늘은 송강호 주연의 2017년도 작품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 살펴보겠습니다. 많이들 보신 영화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무슨 이야기를 또 어떤 또 법적 지점을 여기서도 끄집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김재범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엔 나이 먹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하루가 다르게 머리숱이 빠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끙끙거리는 소리가 절로 나와서 서글픈 마음이 앞섭니다. 연말이라 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지만 나이 안 먹는 사람 없으니까 이 꿀꿀한 기분 털어내도 괜찮겠죠? 웅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다 똑같죠. 이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런 거는 뭐 좀 일찌감치 좀 관리를 시작하면 좀 덜한다고 하긴 하던데, 또 빠지는 분들은 또 많이 빠지시니까 걱정이 되시긴 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끙끙거리는 소리 정도는 뭐 앉을 때 일어설 때 아이고 자 하면서 앉고 또 일어서고 이런 거 뭐 이제 기본 장착 아니겠습니까? 뭐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나이 먹는 거 나이 먹어가면서 벌어지는 변화들도 서글프게 생각하면 또 한없이 서글픈 거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 먹는 걸 좋아하는 거를 또 재범님께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사는 거 다 큰 틀에서는 또 비슷한 거니까 나만 이렇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9239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5살, 3살인 두 아들이 유치원에 등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8개월 차 아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애들이 어려서 아내가 많이 지칠 텐데 옹디가 이 말 한번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성, 지은 엄마 힘내요, 파이팅! 이라고요. 옹디 덕분에 아내가 잠시나마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했지만 한 번 더. 지성, 지온 엄마 힘내세요, 파이팅! 참 9239님 마음도 참 예쁘고 또 이거 참 잘 될 집이라는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잘 되는 집안은 이래요. 서로 염려해주고 이런 집안들이 잘 굴러가고 큰 탈 없고 나중에 또 뒤돌아보면서 흐뭇해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선물 챙겨드릴 거니까요. 그냥 말로만 파이팅하는 것보단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0180님, 지영씨, 우리 아들이 군대 간다는 말도 안 하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논산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너무 서운하고 황당한데 이제 와서 아들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요. 마음이 너무 쓸쓸해서 옹디한테 몇 자 남겨봅니다. 이야, 저도 참 심하다 싶었는데 저보다 더 심한 아들이 계시군요. 그냥 아예 말을 안 했군요. 간다는 걸. 잠깐 내가 얘기를 했었나? 시간이 하도 오래되니까 기억이 잘 정확히 안 나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서운하시긴 할 것 같아요. 서운하시긴 할 것 같은데 이제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이고 가기 싫지만 기왕지사 가야 될 거 참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겨내고 와야겠다. 별거 아닌 것처럼 똑같은 하루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와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드님 또 정신건강 위해서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막상 가려고 그러면은 내일 지옥 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인생 끝나는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또 그런 거 좀 밀린 거 좀 하고 가나 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드님 건강이겠죠. 건강하게 다치는 곳 없이. 거기서 다치면은 큰일 나요. 군대에서 다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나와서 보상받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 건강하라고 그 정도 서로 이제 좀 통화하고 같이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전지적 니편 시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뭉의 무법지대. 전화 한 통만 더 씁시다. 은정아 깼어? 아빠, 우리 소풍 안 가? 은정아 미안해.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리 소풍은 다음에 가자. 다음에 언제?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아빠 택시에 꼭 태워줘야 되는 손님인데 그 손님만 태워주고 아빠 금방 갈 테니까 그때까지 아줌마 말씀 잘 듣고 상구랑 싸우지 말고.
아 진짜 다시 들어도 소름 돋는다. 이게 이래서 송강호 하는군요. 손님을 두고 왔어. 라는 굉장히 간단한 대사인데 아, 근데 감정이 다 실려 있죠. 그 문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장의 힘이나 파급력보다 그렇죠. 이거를 송강호라는 인간이 맞아요. 자기 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렇죠. 와, 야, 이래서 야, 이거를 뭐 어떻게 감탄사로. 예 표현을 할 방법이 없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예,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송강호 영화평에 대해서는 야, 이거 야, 그걸로 다 가름이 되네. 이게 뭐 더 표현할 참 단어가 곤궁하다는 말이 야, 이 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 송강호 주연의 택시 운전사 만나보겠습니다.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송강호 성대모사 잠깐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좀 내가 이렇게 칭찬한 이후에 하면은 바로. 진짜 약간 좀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저는 길게 해서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짧게 잠깐 해볼게요. 여기서는 광주? 노노리 아이 베스트 드라이버 광주? 택시 운전사에서 이랬다고. 아니, 택시 정말 운전사에서 정말 저래요. 이랬다고. 예, 초반에 저래요. 예. 아 근데 정말 귀에 착착 와서 감기네요. 아, 변호사님 또 이제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정만훈 평론가 1등 신랑감 호남홍 영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기대를 저버리는 성대모사. 성대모사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어요? 아니 여기 대본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저 한번 해볼게요. 예. 꼭 자신 데모한 사람이 없으면은 천벌받으면 데모를 하게 한 사람은 무슨 벌을 받아요? 북한 인민국이 똑같죠? 내려왔나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벌을 받더래요? 극중에 어차피 우리가 네. 늘 대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본에 있다 할지언정 그냥 지나가는. 네. 네. 자신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게 미덕을 잘 몰라서. 그래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와요. 오늘 이번 주 한 번만이라도 신유진 변호사님을 한번 꺾어보자. 이게 정말 좋은 시너지인 것 같아요. 서로 동기부여가 되잖아. 그러게요, 우리. 참 훌륭한 우리 것 홍남 같습니다. 평론가님 어디 가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성대모사를 하시겠어요? 그래 맞아. 맞아. 그러네요. 어디 가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여기밖에 없죠. 아무 데서도 안 시켜. 여기니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벌써 2017년도군요. 이게. 네. 2017년도에 개봉했던 15세 관람가 등급이에요. 영화 택시 운전사 이야기를 할 건데요. 노광주 노머니 아까 말씀하신 그거였죠. 네. 광주 도너리였구나. 네. 그렇죠. 광주 도너리. 이것도 하실 수 있나요? 노광주 노머니? 네, 광주라면 광주야. 광주. 광주라면 광주야. 없던 데서도 만들어내는 신유진 변호사님. 네. 하나원 평론가님 했던 거는 저는 이제 극 중에 유준열 배우가 연기한 구재식이라는 이제 대학생, 대학가요제를 꿈꿨던 대학생이 하는 얘기였죠. 시위대 중 한 명인 그렇죠. 역할이었죠. 맞아요. 개봉 당시 이제 흥행 성적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1,000만 관객이 넘었거든요. 예, 최종적으로 1,218만 명 관객을 넘었으니까 그쵸. 이게 그 한국 관객 수가 인구 수가 5천만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1,200만이면 이건 4-5명 중에 한 명이 봤다는 거니까 단순한 흥행 성적이 아니라 일종의 현상인 거죠. 예.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를 다뤘는데 이 소재를 한 영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일단 꽃잎이 있었고요. 그렇죠. 꽃잎이 93년에 있었죠. 그리고 또 26년 화려한 휴가가 있었고. 네, 화려한 휴가 있었고. 예. 그러면서 가장 이제 그 관객이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바로 택시 운전사였죠. 택시 운전사 영화를 통해서 광주에서 정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무 많이 무겁다던가 너무 예를 들면 색깔이 짙다던가 그런 영화는 대중들이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택시 운전사는 거의 다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5.18 다룬 콘텐츠들 중에 네. 모래시계도 그렇고, 모래시계도 있었죠. 예, 그리고 그렇죠. 제5공화국이란 드라마도 그렇고, 이제 이 영화도 그렇고, 네. 이제 실제보다 조금 오히려 이제 이게 영상으로 다루어지려면은 현실을 또 그대로 담기가 네, 맞아요. 애매해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네. 너무 이제 뭐 과도한 폭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쩌다 보면 또 되게 역설적으로 좀 축소하게 되는 실제 있었던 일을 네,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5월 달도 아닌데 네. 뜬금없이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네. 지난주에 바로 이 광주 5.18에 대해서 그 전두환 씨가 사자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고 1심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1심, 예. 네네네. 그래서 5.18 당시에 정말 헬기 기총수사가 있었느냐 이 기총수사가 뭐냐면 헬기에서 기관총으로 빗자루를 쓸듯이 이렇게 사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쟁점이 됐고 이 전두환 씨가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회고록을 냅니다. 그 회고록에서 자신은 이런 적이 없었고 명령을 한 적이 없었고 광주에서는 당시 헬기 기총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서 파렴치한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사자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이제 고소가 들어갔는데 재판이 시작됐고 그것이 전두환 씨의 유죄 판결로 이제 선고가 난 상황입니다. 근데 다들 이제 같이 살아온 시간들이니까 기억들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네. 옛날에 뭐 이제 연희동 자택 앞에 골목 앞에 성명부터 해가지고 쭉 그 전두환 씨의 발언들을 살펴보면은 네. 이게 뒤로 그러니까 지금 최근으로 가까워질수록 막 나가는 그렇죠. 측면이 있어요. 전에는 맞아요. 오히려 말을 좀 조심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일이 없었다느니. 네. 예, 또 이거 명예훼손을 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반성을 우리가 뭐 요구하는 거는 반성한다고 해봤자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가 뭐 검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실형을 내려야 되는데 또 집행유예입니다. 맞습니다. 영원히 집행유예만 줄 건가요? 8개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사에서 아주 상세하게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택시 운전사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아까 말씀 그 우리 현암웅 영화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영화 줄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아, 네. 예. 주인공이 이제 만섭인데요. 예. 택시 운전사입니다.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월세가 10만 원이 밀려 있어요. 그런데 이 광주로 어떤 외국인을 데려다가 서울로 다시 오게 하면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됐다 싶어서 광주로 내려가는데 광주 상황이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해서 이 만섭은 아니 대학생들이 왜 시위를 해? 라고 했는데 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광경을 목격을 하고 거기서 자각을 하면서 힘들게 이 피터라는 외국인 기자를 광주에 데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데려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네. 평론가님이 네. 줄거리 소개를 할 때 늘 이 네네. 삐지를 깔아야 하지 않을까. 본인의 발성과 굉장히 어울리는 삐지였어요. 여기서 이제 맞춰준 거죠. 그런가요? 몇 주 동안 저 사람이 줄거리를 왜 저렇게 설명을 못해? 상당히 잘 하면서. 살려주는 삐지가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어쨌든 영화긴 한데, 네네. 우리 베이스드 온 그렇죠. 트루 스토리라고 하죠. 맞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2003년에요. 송건호 언론 문학상을 받은 그 인물이 바로 위르겐 피츠켄트인데요. 이 인물이 이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유일하게 이제 광주로 들어가서 그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세상에 알린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소감이 또 화제가 됐어요. 뭐냐하면 자신을 광주로 데려다주고 또 서울까지 올라오게 해준 김사복이라는 분을 만나고 싶다. 누구냐면 이제 택시 운전사였던 거죠. 그것이 당시 이제 신문 기사로 떴는데 그걸 맞습니다, 보고 맞습니다. 이제 영화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또 김사복이라는 이름이 실제 이름은 아니었던 거죠. 예. 뭐냐면 이제 당시에 이 위르겐 피츠켄터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이름과 그런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당시 이제 시대 분위기라는 그렇죠. 것이. 그래서 성냥곽에 사복다방이라는 이 브랜드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김사복이라고 이름을 알려주고 번호도 당시에 그 번호를 성냥곽에 있는 번호를 한 거라서 실제로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 영화 이후에 오히려 영화 개봉한 이후에 네. 사연이 좀 널리 알려지면서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현실 속에서 이야기들이 몇 가지 더 펼쳐진 게 맞아요. 진행된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극 중에 이제 김사복이라는 실제 인물의 그 자식 분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안타깝게도 위르겐 피츠켄터가 2016년에 작고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두 인물이 만나지 못했지만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연들이 널리 알려지게 됐죠. 이야기를 통해 다들 영원히 남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영화 속에서 류준열 배우가 맡은 구재식이라는 인물은
대학가요제에 나가기 위해서 대학을 갔다고 할 만큼 노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캐릭터인데요. 자, 다음 보기 중 8, 90년대 대학가요제와 더불어서 수많은 인기 스타들을 배출했던 가요제의 양대 산맥. 이 가요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강변북로 가요제, 2번 강변가요제, 3번 전국 노래자랑. 어떤 가수가 떠오르시나요, 변호사님? 저는 아무래도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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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였죠.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이선희. 이선희.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죠. 1984년. 아, 그렇습니다.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선희의 제2에게 들으면서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쇼. 오늘은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방송에선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을 잠깐 하고 왔습니다. 자, 이대우님, 아따 변호사님 때문에 보라를 다 켜보네요. 아까 우리 송대무사. 켜보네요. 여성현님, 두근두근 줄거리 시간. 드디어 팬이 생겼어요, 평론가님. 두근두근 줄거리 시간. 왠지 떨립니다 이거. 두근두근 줄거리 네. 시간. 제가 아무래도 좀 영화를 보면서 그 스릴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쪼이는 거. 방송 서스펜스. 시간에도 그걸 좀 반영했죠. 그렇군요. 네. 장인수님, 허나운 평론가님, 본인 성대모사 한 건가요? 이야, 국내 유일 네. 본인 성대모사 전문. 근데 본인 성대모사인데도 제대로 못하네. 삐지가 살렸다는 거. 박민숙님, 택시운전사 보고 실화라는 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주연님, 택시운전사 젊은 세대 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또 이제 시간 되시면은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 다룬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그 중에 광주항쟁 다룬 부분들이 많으니까 한두 권만 읽어보시면은 또 요즘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영화는 사실 영화니까요. 뭐 하나만 더 예. 추가해드리자면 예. 그 지난해 이제 김군이라는 작품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예. 그 작품은 또 86년생 감독이 만들었는데 음. 젊은 세대분은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도 굉장히 좀 유익한 그런 다큐멘터리니까요.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아무리 좋은 영화도 사실 그 있는 그대로 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실제 일어난 일은 훨씬 더 끔찍하고 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그런 맞아요. 일들인데 어쨌든 역사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니까 관련해서 책 같은 거 좀 찾아보시면 훨씬 네.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책 얘기하시니까 이 와중에 전두환이 씨가 책을 냈었는데 어쨌든 맞아. 그 책 때문에 요 이제 사건이 다시 사자 명예훼손이 문제가 됐고 네. 다행스럽게도 그 책은 출간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출판 금지 가처분을 해가지고 아니 그런 책이 한 권이라도 밖에 나왔다면 정말 역사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본인의 어떤 재판이라든지 이런 사실도 모두 다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전례가 남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선례가 이렇게 전두환 씨는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도 그 후에도 떳떳하게 다시 자신의 삶을 재창조잖아요. 네. 창조죠, 창조. 재창조했다라는 식으로 또 기록이 남겨지면 이거는 출판도 된 거기 때문에 왠지 활자는 좀 더 신뢰감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게 좀 그 진실처럼 그 다뤄지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또 사람들 편이 나뉘다 보면은 네. 빤히 그게 잘못된 인용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갖다 인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정말 의미가 있었던 게 이게 광주에서 실제로 헬기 기총소서가 있었느냐에 대한 판결이 거의 판결문만 116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사자 명예훼손 부분이 뭐 파렴치한 사기꾼이다 이 부분을 떠나서 실제로 헬기 기총소서가 있었느냐를 이제 증명한 그런 증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영화 제가 이제 일부러 유심히 봤거든요. 예. 헬기 기총수사 장면이 나오나 예. 열심히 봤는데 1시간 41분 경에 그 송강호가 이 독일 기자를 태우고 다시 이제 광주 시내로 들어가는데 헬기가 이렇게 창밖으로 날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 헬기가 어디까지 날아가서 어떻게까지 하나 다시 한번 봐야지. 얘는 못 봤을지도 몰라. 네. 라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단을 뿌리는 걸로 네. 나왔죠. 이 영화에서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도 요것을 굳이 이제 헬기 기총수사까지 장면을 넣으면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영화를 위해서 그 부분을 네네. 좀 표현을 굉장히 완곡하게 했구나. 그럼 이번 판결 이후에는 영화에 그런 장면 들어가도 되겠네요. 들어가도 그렇죠.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증거를 어떤 거를 이제 채택을 했는지 어떤 증거에 의해서 헬기 기총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했냐면은 뭐 특전사 광주 지역 소요 사태 진압 작전 문건입니다. 육군 본부 상황 일지 문건, 국방부 증언 대비 계획 문건, 그리고 헬기 작전 계획 실시하라는 문건, 그리고 광주 소요 사태 분석이라는 문건, 그리고 제2빌딩 그 당시에 네. 그 제2빌딩 총탄 흔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 감정서, 그리고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기록 사진 촬영 파일, 그리고 헬기 사진 이렇게 다 이런 증거를 통해서 인정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영화에서도 뭐 헬기 장면만 나올 게 아니라 은유적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 실제로 기총수사 장면을 넣어도 괜찮다. 네. 그리고 이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2017년 개봉이었잖아요. 예. 준비하는 과정은 2014년, 15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권이 이제 다른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면서도 감독이나 이제 그 제작진들은 이게 과연 이렇게 나갔을 때 혹시 무슨 불상사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고 관객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을까라는 그런 좀 염려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개봉할 당시에는 그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게시판에 보니까 네. 그 아까 이제 현대사 이제 관련해 가지고 네. 영화들도 좋지만 관련해서 좀 책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렸더니 뭐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먼저 네. 떠오르는 건 전 강준만 교수님이 집필하신 근대사 시리즈가 있고 현대사 시리즈가 있는데 현대사 시리즈도 보면 이제 그 연대별로 나뉘어 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쭉 이렇게 가는데 80년대 쪽 읽어보시면은 한국 현대사 산책 네네. 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 관련 문건과 자료들을 다들 종합을 하셔가지고 만들어진 책이고 좀 됐어요. 책 네. 자체는 나온 지 오래됐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영화 자체, 영화 택시 운전사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뭐가 있을까요? 뭐 처음에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쓸 때 이 주인공은 이제 송강호 배우를 염두에 두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너무나 그 배우가 아니면 다른 캐릭터를 생각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름 자체도 광호라고 지었었대요. 예. 근데 사실 너무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주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전달하기 직전에 만섭이라는 이름으로 확 바꿨는데 아하. 예, 그게 바로 그냥 영화에 그대로 대입이 되는 상황이 됐고 특히 아마 이 영화 오프닝 보면요 또 하나 그 동호대교를 이 택시가 건너는 맞아요. 장면이 있잖아요. 예. 이건 세트로 찍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건 과연 어떻게 찍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동호대교에서 이 브리사 택시가 넘어가는 장면을 찍고요. 그 주변에 이제 그 초고층 빌딩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CG로 지워가지고 네 오프닝을 만든 거죠. 아하. 네. 딱 80년대 서울의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는데 네. 뭔가 좀 이제 영화는 못하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그렇죠. 택시도 어디서 구했대요? 그 폰이 아니었나? 아니요. 그 극 중에 이제 만섭, 그러니까 송강호 배우가 타는 택시는 불이사고요. 브리사. 그리고 당시에 이제 광주에서는 대부분 포니 택시였대요. 예. 그래서 이제 불이사가 그 서울에서 광주로 들어갈 때 유독 눈에 띄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택시들은 다 포니이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것 때문에 했는데 불이사는요 포니에 비해서 조금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어요. 동글동글한 느낌. 예, 뭐냐면 이제 극 중에 만섭이라는 인물의 성격 자체가 좀 둥글둥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다가 그 현장을 목격한 후에 자각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택시에도 좀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인물의 성격이 초반과 이제 끝에 가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렇죠. 초반에는 오로지 머니를 위해서 강지로 날아가는 네. 신나게 양지로 날아가는 그런 그리고 데모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막 욕하고
맞아요. 데모 돈 힘들게 대학 보냈더니 데모하러 갔냐부터 해가지고 무조건 데모하는 학생들은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데모한 나쁜 학생들 이렇게 인식을 하다가 그렇죠. 호텔 가면은 이게 성격이 이제 조금씩 변하는데 맞아요. 쉽게 변하지 않고 한 번 광주에서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 도망칩니다. 도저히 자기는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자기 아내가 죽을 때도 자기 아내가 마지막 병원비를 쓰지 말고 차라리 택시를 사라. 남은 우리 딸을 잘 키워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못 이기는 척 그 돈을 받아 택시를 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이 독일 기자한테 사실 독일 기자는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네.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몰래 새벽에 떠납니다. 그런 어떤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오 진짜 이게 그래서 말을 할 때 나중에 이제 딸한테 원래는 돌아가려고 딸의 구두까지 사고 예쁜 구두까지 사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게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다시 딸한테 전화해서 아까 이제 광주에 손님을 두고 왔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영화가 좀 입체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사람이 이제 변화해가는 거는 이야기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일 텐데,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일 텐데, 이 변화하는 게 누가 뭐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거로부터 뭐 가르침을 받아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비겁한 선택도 해보고 맞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용기 있는 선택도 해보고 되게 삶의 양면을 자기가 동시에 보면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뭔가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 그런 네. 부분이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공감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아닌가. 평범한 인물이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변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한국 영화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 이후에 여기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 참여했던 분, 엄윤아 감독이 만든 말모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맞습니다. 또 정우성 배우가 출연한 이제 증인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예, 일종의 좀 그런 자각하는 스토리들이 한국 영화에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이제 그렇게 캐릭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층적인 것을 보이면서 나도 공감할 때 내가 저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더 공감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변호사님이 이제 네. 전두환 씨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제가 그 참 오래전 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늘 뉴스 보고 고발 프로그램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네. 있었어요. 저분은 일단 대통령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라는데 네. 가면은 우리 공권력이 지켜주고 있고요, 집을. 그리고 늘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몇 번 크게 문제됐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골프 네. 치러 가는데 네. 경찰들이 임의로 신호를 바꿔주고 네. 신호 대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분은 왕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중간중간 계속 있었는데 다들 화를 내요. 네. 저게 말이 되냐? 근데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2020년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추징금 네. 이거 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추징금에 대해서 사실 몇 차례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 명의를 돌렸을 거 아니에요. 뭐 자녀들 이름을 돌렸을 텐데 그 자녀들 이름으로 된 추징금까지 환수를 다 시켜가지고 사실 2천억이 넘게 이게 추징금이 처음에 나왔는데 그 추징금이라는 건 또 그 굉장히 빠르게 이자가 붙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뭐 다 찾아내서 처음에는 뭐 29만 원하고 내가 뭐 키우는 개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유명해졌죠. 네. 예.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자녀들 이름으로 몰래 다 숨겨놓은 것까지는 찾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990억 상당을 환수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예를 들면 보호해 준다는 게 이 사람이 어떤 뭐 권위가 있어서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여기서 폭력 사태가 일어날까 봐. 예를 들면 이번 판결 이제 선고 받으러 가는 당일에도 아침에 연희동에 뭐 경찰도 가고 다 네. 갔잖아요. 이렇게 갈 때 이제 뭐 시민들이 너무 이제 분노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하는데 막 이제 전두환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전두환 씨 말 조심해 놈들아.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막 간다니까. 완전히 이제는 네. 막 나가고 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려면 해라 뭐 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아침에 나오는 그 영상을 보고 나서는 판결문을 정말 정성껏 어쩔 수 없이 집행유예를 처할 수밖에 없는 선거를 쓰신 판결문 쓰신 판사님도 괜히 집행유예 해줬어. 내가 왜 집행유예를 줬는가? 그러니까요. 저 인간한테 나는 왜 판사가 됐는가? 회의를 느낄 정도로 어떻게 자신의 지금
그런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사자 명예훼손 자신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했던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판사도. 네, 판사님도. 그래서 지금은 검찰이 이거는 너무 작다. 뭐 아무래도 실형이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네. 항소를 한 상태고 이거 뭐 어떻게 어디 대법원까지 갈까요?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상대방에서는 자신들이 어떻게든 실형만큼은 한번 들어갔던 사람은 절대 안 들어가려고 끝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중요한 오늘 이제 법률 이슈 중에서도 꼭 전두환 씨에 대한 이슈 말고도 이 당시에 이 지금 영화도 사실 뭐 광주 민주화 운동 다 좋은데 피터라는 기자가 페터 이제 독일 말로 페터죠. 페터라는 기자가 이 취재를 정말 실제 상황을 보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김사복 그 택시 운전사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도를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취재 촬영하러 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법조 기자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을 출입하려면은 그 법조 기자단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걸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법조 기자단 안 그래도 요즘 한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자단들의 어떤 자율적인 뭐 그냥 임의적인 그 선거에 의해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기자단이 출입을 허가해달라고 하면은 그런데 절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한 번 투표를 하고 검찰 법조기자단도 한 번 투표를 하고 대검에 있는 법조기자단들이 투표를 통해서 절대 들어올 수 없게 3중으로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카르텔이네요. 그렇죠. 예, 뭐 어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심지어 그 기자단에 통과를 해봤자 출입할 수 있는 게 검찰청에 있는 그 법조 기자실이 있거든요. 그 기자실을 사용할 수 출입 권한과 기자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자실은 어쨌든 검찰청 건물 안에 있는 거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법조 기자단들이 거기를 아예 출입을 다른 기자들의 출입을 못하게 봉쇄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허가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허가받지 못한 기자는 들어올 수 없다. 네, 과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뭐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 이런 거를 취재 공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의외의 권력이 있네요. 그 카르텔에. 굉장히 권력이 세고요. 사실은 이제 다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만 그 검찰과 그 언론의 그 서로 끈끈한 관계, 검언유착 관계로 인해서 검찰이 원하지 않는 검찰을 예를 들면 저격하는 기사를 이제 쓰지 않는 것이 암묵적으로 좀 동의가 된 단체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뭐 대한민국 어느 정부 기관을 통해서도 비판과 쓴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향해서는 어떤 그런 비판의 기사가 없어요. 네. 그 택시 운전사에도 보게 되면 이제 검찰하고 언론과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피터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광주 당시 언론인들은 무엇을 했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그 기사를 취재를 해서 내보내긴 했지만 조판 과정에서요 윗선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걸 막는 그런 맞아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도 이 영화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영화 사연 보면서 요즘에 법조 기자단들 또 이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언론을 아예 봉쇄하는 거죠.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기사만 이렇게 내보내고 그 기자만 또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렇죠. 그 뭐 서로 돕고 도와주는 상부상조인가요? 근데 그 참 그 알 수 없는 그 모임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전에 한번 또 얘기 나왔었던 그 병장회의 그게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왜 저런 것들에 그 되게 상식 밖에도 힘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 광주 이제 민주화운동 때 그 민중들이 시민들이 제일 먼저 달려갔던 곳이 화가 난 채로 제일 먼저 달려갔던 곳이 방송국이거든요. 사실을 사실대로 그렇죠. 전하는 것이 언론인의 가장 그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부인 자세일 텐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당시에도 그랬던 것인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상당 부분 그렇지 않나. 맞습니다. 택시 운전사에도요. 실제로 이제 그 극 중에 이 만섭이라는 인물이 자각하는 계기가 되는 게 광주 MBC의 그 신문을 불태우는 광경에서 이제 불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몰려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각하는 계기가 되죠. 그렇습니다. 끝으로 또 다른 내용이 하나 더 있네요. 충청부터 청남대에 지금 아직 동상이 남아 있군요. 이게 이 청남대 그 이제 대통령들의 이름이 대통령 길이에요. 근데 대통령 길인데 아직도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가 거기 동상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동상이 있다. 네. 대통령길에. 네, 그래서 이걸 철거해달라. 광주 이제 5.18 민주화 운동 하시는 시민단체에서 부디 철거해달라라고 하는데 일단은 철거는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법적 처리가 됐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지를 기록을 하겠다. 다만 이런 동상을 또 여기 관광지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상을 아예 철거하는 것보다는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근데 그 길이 이름 대통령 길이잖아요. 그럼 이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길 이름은 바꾸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범죄자의 길. 네, 얼마 전에도 그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려고 일부러 네. 이제 침입해서 네. 예, 들어갔던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기사로도 좀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그거 뭐 철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는 그 동상이라고 할 거면은 예. 아무래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은 사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람. 음. 근데 그 지금 이건 이 만들어진 처음에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졌고 그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고 이런 것이 역사적 사실로 이제 확인이 아니, 됐잖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지위가 취소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그런 역사적 의미와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오히려 존재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대통령 길이라는 이름을 살리고 동상을 철거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좀 거꾸로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거의 시사평론가 수준이시네요. 기대돼요. 이제 시사평론가로 가시죠. 삐지 깔아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자, 택시 운전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8, 90년대 대학가요제와 더불어서 수많은 인기 스타를 배출했던 가요제, 바로 2번 강변가요제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무법지대의 신유진 변호사님, 허남웅 영화평론가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역사 코너 있는 날이죠. 손희 교수님, 박광일 작가님 나오실 테니까 또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끝곡으로는 CN블루의 과거, 현재, 미래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이젠 이별